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99년 5월 7일 이날을 두고 훗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가 철학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날이라고 했다 한다. 또한 그가 아테네를 떠날 때 아테네가 철학에게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아테네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한다. 그날 그리스의 현자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음료를 마시고 죽음에 이른다. 우리는 그의 삶과 죽음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경 석공인 소프로니스코스와 산파인, 파이나르테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석공이 주업이었다. 그는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자신의 철학에 대한 성찰을 완성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살아있을 때 단 한 권의 일기나 저술도 남기지 않았으며 그의 행적과 사상들은 그의 제자들의 저술에 의존하여 그 내용을 짐작할 뿐이다. 먼저 그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 아테네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당시 다른 귀족 청년들처럼 정계에 입문할 생각이었다 한다. 하지만 기원전 404년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면서 스파르타가 세운 30인 참주정이 시작된다. 하지만 참주들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아테네 시민들이 이들을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게 된다. 그러나 민주정체를 세운 이들에 의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자 당시 28세였던 플라톤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정계 진출의 꿈을 접고 철학을 통해 사회의 병폐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철학자가 통치가가 되거나 통치가가 철학자가 되어야만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는 스승의 죽음 직후 이집트, 남이탈리아, 시칠리아 등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아테네로 다시 돌아와 기원전 387년경 서양에 세워진 최초 대학의 원조인 아카데메이아를 개설한다. 그는 시라쿠사를 2번 방문한 것 외에는 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연구와 강의, 저술 활동에 전념하다가 기원전 347년 세상을 떠난다. 그는 50여 년의 기간 동안 소크라테스가 대담을 주도하는 20편 이상의 철학적 대화편을 출간했다. 그의 대화편은 극적인 상황 설정과 등장인물의 흥미로운 묘사와 소크라테스의 인간미 넘치는 역설적 언급 등으로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저술되어 그를 뛰어난 산문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는 작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작품을 써서 제출하러 가는 도중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것에 빠져들어 작품 제출을 포기하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만큼 그는 글쓰기에도 재능이 뛰어났다고 보여진다. 그의 저술은 작가의 1인칭 시점의 저술은 없고 모두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소크라테스의 생각인지 플라톤의 생각인지를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다. 학자들은 편의상 초기 저술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으로 보고 중기의 저술은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이 혼재한 것으로 보며 후기의 저술은 플라톤의 사상이 주를 이룬다고 구분한다. 20세기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유럽 철학사를 가장 안전하게 일반화하자면 그것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정도로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의 위상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의 창시자이며 서양 관념주의 철학의 선구자이다. 또 다른 제자로 유명한 이는 크세노폰이다. 크세노폰은 기원전 430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350년경 사망한 아테네의 역사가이자 철학자, 군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릴로스였고 기사계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후반기를 그린 헬레니카를 저술하였고 페르시아 내전의 용병으로 참여한 기록인 아나바시스를 저술한다. 또한 전기작가로서 그가 만난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의 전기인 아게실라우스를 썼으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로스 대왕에 대해서 키로스의 교육을 저술하였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당시에 그는 페르시아에 있었으며 후일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들을 저술한다. 주요 저서로는 소크라테스 회상과 향연,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있다. 그는 또한 군인으로서의 재능도 뛰어났다 한다. 그는 페르시아 내전에 참여했다. 퇴각하던 중 장군들이 포로가 되는 바람에 새로 장군의 직위에 올라 퇴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큰 인명 손실 없이 그리스로 복귀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를 만나 그의 병영에 머물며 그를 도와 코로네이아에서 아테네, 아르고스, 코린토스 등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실제로 참여했던 전쟁에 대한 경험을 아나바시스와 아게실라우스 등에 담아 세상에 알림으로써
후일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원정에서 전략적 기반을 다져준 장군으로 평가받으며 전쟁사에 길이 남은 인물이 되었다. 그는 아테네에서 궐석 재판을 받아 추방형에 처하여 스파르타인들이 내어준 엘리스 지역에서 23년간 전원 생활을 하면서 사냥과 저술에 집중하며 보냈다. 그가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기원전 371년 엘리스인들이 이 땅을 회복하여 그를 추방하자 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30년 만에 아테네로 귀환했거나 또는 코린토스로 이주해 거기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사연으로는 시장에서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에게 철물가게가 어디 있는지 묻자 소크라테스가 크세노폰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있는가 라며 되물었다 한다. 그러며 크세노폰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한다. 소크라테스는 당시의 정치 세력의 미움을 받아 고발을 당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는 자신의 제자였던 카이레폰이 델포이에서 받은 신탁의 내용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는 신탁의 내용이 믿기지 않아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지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들의 미움을 받아 고발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니토스, 리콘, 멜레토스 세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존재들을 끌어들이는 죄를 지었다. 또한 젊은이들을 망치는 죄를 지었다. 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500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이 재판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자신이 미움을 받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신탁의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면담을 하게 되었다 말한다. 그의 말을 직접 살펴보면 아테나이인 여러분, 말하자면 나는 그와 대화해보고 그가 많은 사람에게 지혜롭다고 여겨지고 특히 그 자신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지혜롭다고 여겨질 뿐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분명 내가 더 지혜롭네. 둘 다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 차이가 아주 작긴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 뒤 나는 더 지혜롭다는 다른 사람과 면담하러 갔고 이번에도 똑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 사람과 다른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샀지요. 아테나이인 여러분, 나는 이처럼 찾아다니며 캐물은 까닭에 많은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움을 산 탓에 모함을 받았고 현자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만이 진정한 현자이며 신께서 그 신탁을 통해 인간의 지혜란 별로 아니 전혀 가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 신께서 이 소크라테스를 거명하신 것은 단지 나를 본보기로 삼아 인간들이여 너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처럼 지혜에 관한 한 자신이 진실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멜레토스가 자신을 고발한 내용인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나라가 인정하는 신들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새로운 신들을 믿음으로써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멜레토스를 직접 불러내 그 내용이 터무니없음을 하나하나 증명한다. 그러며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 아테나이인 여러분, 나는 멜레토스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대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만큼 더 이상의 변론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론 첫머리에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심한 미움을 샀다고 말한 바 있는데 여러분은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것은 멜레토스 때문도 아니토스 때문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선입관과 시샘 때문이겠지요. 그동안 그것들이 죄 없는 많은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겠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의 선입관과 시샘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지 않니? 계속해서 그의 변론을 들어보자.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오 소크라테스, 그대는 지금 그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선 것이 부끄럽지도 않소? 그에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 옳겠지요. 이봐요,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자라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뛰어난 사람의 행동인지 못난 사람의 행동인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살게 될지 죽게 될지를 저울질해야 한다는 게 그대 생각이라면 그대의 말은 옳지 못하오. 그 논리대로라면 트로이아에서 전사한 수많은 영웅, 그 중에서도 특히 여신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야말로 보잘것없는 인물일 테니까요. 그는 치욕을 참고 견디느니 죽음의 위험을 무시했으니 말이오. 그는 친구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못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기에 말이지요. 아테나이인 여러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자신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여겨서든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든 일단 한 곳에 자리 잡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켜야 하며 죽음이나 그 어떤 것보다 치욕을 염려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테나인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지휘하도록 선출하신 지휘관들이 포테이다이아와 암피폴리스와 델리온에서 내게 자리를 정해주었을 때 나는 누구 못지않게 죽음을 무릅쓰며 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한 내가 나중에 나 자신과 남들을 탐구하며 철학자의 삶을 살라고 신께서 정해주셨을 때 죽음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이 두려워서 내 자리를 뜬다면 나는 심한 자기 모순에 빠질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게 오 소크라테스, 우리는 이번에 아니토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를 무죄방면할 것이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대는 그런 탐구와 철학에 종사하지 마시오. 그대가 계속 그러다가 붙잡히는 날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내가 말한 그런 조건으로 나를 무죄방면하시겠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나이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그럴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철학에 종사하는 일도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일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느 때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일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은 아테나이인이요. 당신의 도시는 가장 위대하며 지혜롭고 강력하기로 명성이 자자하오. 그런데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얻으려고 안달하면서도 지혜와 진리와 당신 혼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니 부끄럽지 않소? 내가 그러는 것은 신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찍이 이 도시에는 신에 대한 나의 이런 봉사보다 더 큰 축복은 내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하는 일이라곤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몸과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 혼의 최선의 상태에 관심을 쏟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전부이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재산에서는 미덕이 생기지 않지만 미덕에서는 재산과 그 밖에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테나인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고려하여 아니토스의 말을 따르든지 말든지 나를 무죄방면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아무튼 나는 몇 번이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방금 말씀드리기도 했거니와 만약 여러분이 그런 나를 사형에 처하신다면 그것은 나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테나인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군가 생각하듯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신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선물에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변론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죽이면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표현이 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알기 쉽게 말해 덩치가 크고 혈통이 좋지만 덩치 때문에 굼뜬 편이라서 등에 자극이 필요한 말에게 등해가 배정되듯 신에 의해 나는 이 도시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런 등의 역할을 하라고 신께서 이 도시에 나를 배정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온종일 여러분에게 내려앉아 여러분을 일일이 일깨우고 설득하고 꾸짖으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아테네를 깨우기 위한 등에 비유하며 배심원단에게 하는 말은 참으로 멋지지 않은가. 이렇게 훌륭한 도시인 아테네에 살면서 자신의 혼을 가꾸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심원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편 소크라테스는 500명의 배심원단 중 280표의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가 선고된다. 당시에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처음부터 형량이 법으로 정해진 법정형이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한 불경죄처럼 고발인이 제외하는 형량과 피고인이 제외하는 형량 가운데 하나를 배심원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발인인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할 것을 제의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도시에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해왔고 도시에 봉사해왔으니 자신은 형벌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테나인 여러분, 진실로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제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나에게 합당한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타이르기 위해 여가가 필요한 가난한 은인에게 무엇이 합당할까요? 아테나이인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시청사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림피아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공적에 합당하고 정당한 형량을 제의해야 한다면 시청사에서 나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주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여러분에게는 고집불통이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확신하는 만큼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량을 제의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부당한 짓을 하거나 나 자신을 고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판결은 사형으로 결정되었다. 사형이 결정된 후 소크라테스는 최후의 변론을 한다. 여러분,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열함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죽음보다 비열함이 더 발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누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으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쉬운 방법은 남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법정을 떠나기 전에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들에게 해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운명을 향해 가는지는 신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끝이 난다. 플라톤이 쓴 크리톤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엮은 것이다. 친구인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재판의 결과가 불합리하니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테살리아에 피난처를 마련해 줄 테니 여기서 탈출하라고 권고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고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만약 법률이 나에게 소크라테스 말해보게. 그대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런 일을 기도함으로써 그대는 있는 힘을 다해 우리 둘을, 즉 법률과 나라 전체를 파괴할 작정인가? 아니면 그대는 나라의 법정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무 효력도 갖지 못하고 개인들에 의해 무효화되고 훼손된다면 그런 나라가 전복되지 않고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크리톤, 우리는 이런 질문이나 그와 같은 다른 질문들에 뭐라 답할 것인가? 라며 크리톤에게 말한다. 법률은 아마 이렇게 말을 이을 걸세.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생각해보게. 만약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이라면 그대는 지금 우리에게 옳지 못한 짓을 꾀하는 것이네. 우리는 그대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게 해주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온갖 혜택을 그대와 다른 모든 시민에게 나눠주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아테나이인에게 자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된 뒤 국정 운영과 우리 법률을 보고 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재산을 챙겨갖고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다고 선포하고 있네. 또 우리는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교육받게 해주었거늘 내가 우리를 뒤엎으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닌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는 진작 이 나라를 떠났어야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이 나라에서 허둥지둥 도주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며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외국으로 망명해서 얻을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목숨과 자식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당하게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법률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크리톤에게 묻는다. 크리톤은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그만두게나, 크리톤, 그리고 법률이 권하는 대로 하세. 신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끝을 맺는다. 참고로 옛날에 교과서에 실려있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소크라테스는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 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법 철학자인 오다카 도모우가 출판한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썼다.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되었다 한다. 플라톤이 쓴 파이돈에서는 앨리스 출신으로 아테나이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해방되어 소크라테스의 헌신적인 제자가 된 파이돈이 스승이 죽은 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레이우스시에 살던 에케크라테스를 만나 소크라테스가 생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떻게 독약을 마시고 죽었는지 들려준다. 소크라테스는 혼은 불멸하며 일종의 조화라고 말한다.
또한 죽은 후 혼이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충분히 모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말한다. 자신이 독약을 마신 뒤에는 더 이상 친구들 곁에 머물지 않고 축복받은 자들의 행복한 나라로 떠날 것이라고 설명하며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 소크라테스는 목욕을 한 후 가족들과 대화한 후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일몰 시간에 독약을 마신다. 이 독약은 톡당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시면 다리부터 감각이 없어지며 온몸이 식어서 굳어가고 냉기가 심장에 이르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다. 파이돈이 회상하는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면 냉기가 어느새 허리 있는 데까지 올라오자 자신의 얼굴을 덮은 것을 벗기고 그분께서는 얼굴이 덮여 있었으니까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잊지 말고 그분께 빚진 것을 꼭 갚도록 하게 그러겠네 하고 크리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밖에 달리할 말이 있는지 살펴보게. 그분께서는 이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으나 잠시 뒤 몸을 부르르 떠셨어요. 그 사람이 그분을 덮은 것을 걷자 그분의 두 눈이 멈추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크리톤께서 그분의 입을 다물게 해주고는 두 눈을 감겨드렸어요. 에케크라테스, 우리 친구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겪어본 우리 시대 인물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정의로운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파이돈은 회상한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합당해 보이는 것은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은 병이 나면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기도를 하고 병이 나으면 감사의 표시로 닭 한 마리를 신전에 바쳤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불완전한 육체를 떠나 혼이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의 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병이 낫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술의 신에게 감사의 표시로 닭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는 설이다. 플라톤이 저술한 향연은 비극 작가 아가톤이 레나이아 축제의 비극 경연에서 처음 우승한 것을 자축해 베푼 술잔치에서 여러 사람이 에로스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에는 어려서 술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팔레론 출신 아폴로도로스가 그 자리에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데모스한테서 듣고서 자신의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액자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파이드로스는 신화적인 관점에서, 파우사니아스는 소피스트의 관점에서, 에릭시마코스는 의사의 관점에서, 아가톤은 시인의 관점에서 에로스를 찬미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작가답게 인간들 중에는 남성과 여성의 암수한 몸도 있었는데 인간들의 막강한 힘의 위협을 느낀 제우스가 인간들을 반반으로 나눠놓은 까닭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반쪽을 동경하게 됐다는 신화를 들려준다. 소크라테스는 만티네이아 출신 예언녀 디오티마한테서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워 알게 되었다 말한다. 성애로 표현되는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혼이 시인이나 입법자처럼 아름다움이나 지혜를 낳고 싶어하는 지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아름다운 몸에서 아름다운 몸 전체로, 아름다운 몸에서 아름다운 활동, 아름다운 혼, 아름다움 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시도는 사랑의 진리를 지향하게 된다. 이제 사랑은 불변적이고 완전한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리 탐구가 된다. 소크라테스가 에로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나자 거나하게 취한 알키비아데스가 뒤늦게 합석한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인물로 안에 신상이 여러 개 들어있는 실레노스 상이나 피리 연주로 사람들을 매혹하는 마르시아스와 같은 분이라며 소크라테스를 연인으로 삼으려 유혹하려다 실패한 일과 둘이서 같이 군복무를 하며 겪은 일화 등과 함께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진실을 들려준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라 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를 사기꾼이자 개같은 놈이라며 지독하게 조롱하는 연극을 만든 아리스토파네스와 소크라테스가 같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과 그 대상이 된 사람이 같이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쉽게도 나오지 않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많은 상상력이 발휘되는 듯하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에릭시마코스와 파이드로스와 다른 몇몇 사람은 떠나가고 그 자신은 잠이 꼬박 들었대. 그때는 밤이 긴 계절인지라 한참을 자다가 날이 밝으려 할 무렵 수탉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잠에서 깨어났대. 그가 깨어서 보니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떠나고 없고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와 소크라테스만이 깨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큼지막한 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더래.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자기는 그 대화의 첫 부분을 듣지 못한 데다 꾸벅꾸벅 졸았기에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요점만 말하자면 시인은 희극을 쓰는 재능과 비극을 쓰는 재능을 겸비해야 하며 유능한 비극 작가는 희극 작가이기도 하다는데 동의하도록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시더래. 다른 두 사람은 이에 동의하도록 강요받았으나 졸음이 와서 논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아리스토파네스가 먼저 잠들고 날이 밝았을 때는 이미 아가톤도 잠들었대.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그들이 자도록 누이고는 일어나 떠나셨고 아리스토데모스가 여느 때처럼 그분을 뒤따랐대.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리케이온에 가서 목욕하고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여느 때처럼 보내다가 저녁 무렵에야 주무시러 집으로 가셨대. 향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난다.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아테네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도시였다. 궤변을 늘어놓으며 말로 대중을 미혹하는 것이 대단한 돈벌이가 되던 시대였다. 논쟁이나 재판에서 상대방을 말로 제압하는 비법을 알려주던 소피스트들은 말하는 방식을 가리킴으로써 돈을 벌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에서 이러한 세태와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와 같이 취급해서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아테네 법정에서는 물시계 장치를 설치해 변론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6분간만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클랩시드라로 불리는 이 물시계는 6분이 지나면 위에 그릇에 담겨있던 물이 아래 그릇으로 모두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졌다. 아테네 법정의 선 연설가들은 정확하게 6분 내에 기승전결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소피스트들의 변증술 수업이 인기를 끌었다.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말의 논리를 구사하는 논법이 각광을 받으면서 선동적인 연설이나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화법이 인기를 끌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멋지게 보이는 연설이나 곤란한 상황에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연설가로 꼽혔다. 이러한 말 잘하는 사람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질문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했다. 그는 캐묻지 않는 삶은 인간에게는 살 가치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겨 서양 철학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그는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시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스스로를 살찐 말을 움직이게 하는 등에 비유하면서 아테네를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는데 자신의 사명이 있다고 믿었다. 크세노폰이 쓴 책을 보면 그분 자신은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 즉 그분은 경건한 것은 무엇인지, 불경한 것은 무엇인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지, 정의로운 것은 무엇인지, 부정의한 것은 무엇인지, 절제는 무엇인지, 미친 상태는 무엇인지, 용기는 무엇인지, 비겁은 무엇인지, 나라는 무엇인지, 정치가란 무엇인지, 사람들의 다스림이란 무엇인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것들에 관하여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은 이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자로 불려 마땅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질문법을 산파술이라고 부른다. 산파는 그의 어머니의 직업이었으며 스스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아이를 낳도록 돕는 직업이다. 그처럼 소크라테스도 지혜나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의 대화법을 산파술이라고 부른다. 그는 강연이나 저술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대화로만 소통하였기에 그의 제자들의 저술도 모두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 여담으로 그의 아내였던 크산티페는 실제로는 그렇게 악처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녀는 돈을 벌지 않는 남편에게 가끔은 바가지를 긁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크세노폰의 글을 살펴보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잘 공경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석공의 일을 하며 집안을 부양하였으며 부인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녀를 악처로 만든 것은 후세의 누군가에 의한 악의적인 해석으로 보여진다. 제자 중 한 명이 소크라테스에게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묻자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반드시 결혼을 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악처를 얻는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다. 어쩌면 이러한 일화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살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비슷할 수도 있을 듯하다. 아테네처럼 우리도 내전을 겪었고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시대에 그는 신전의 위대한 신들이 아니라 동굴 속 가난한 농부와 사냥꾼들이 숭배하던 어쩌면 좀 평범한 판신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친애하는 판신과 이곳의 모든 신들이시여. 나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지게 해주시고 내 외적인 재산은 내 내면의 상태와 일치하게 하소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라고 믿고 싶으며 내가 갖고 싶은 황금은 절도 있는 사람이 지니거나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싶사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기에 안달이 난 사회에
지혜와 진리와 혼의 최선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며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최초로 철학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테네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테네의 쇠락은 더욱 가속화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의 제자 크세노폰이 평가한 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덕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덕을 돌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그분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워한다. 나에게 그분은 내가 상세히 설명한 그런 분이었다. 신들의 판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만큼 경건하셨고 누구에게도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분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로움을 줄 만큼 정의로우셨으며 더 좋은 것 대신에 더 즐거운 것을 선택하는 법이 전혀 없을 만큼 자제력이 있으셨고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을 분간하는데 실수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들을 결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현명하시고 그런 것들을 설명도 하고 규정도 하기에 충분하셨으며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고 잘못하는 것을 논박하고 덕과 아름답고 훌륭함으로 권면하기에 충분한 분으로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분으로 내게는 보였다. 이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들과 다른 사람들의 품성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하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